이제 고구려의 주거로 들어가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봤을 거예요. 이 구이동 보루인데 요거는 구이동 보루는 왜 유명하냐면 뭐 지금은 이 아파트가 있는데 요 보루는 기습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불타가지고 사람은 다 죽어 사라지고 요 피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무기의 숫자 그 다음에 생활 도구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9명 정도가 요 보루에 살았던 것 같은데 이 9명이 이제 새벽이나 이때쯤 기습당해서 그냥 그 자리에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불타버렸어. 그대로 불타주지 않는 바람에 이 사람들의 생활하는 주거 내의 그 어떤 무장 상태나 생활 도구들을 상세히 알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창이란 거는 한 사람 앞에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살은 1인당 30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창은 9자루가 나왔고 그 다음에 화살촉은 몇백 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그릇들 중에서도 쇠소치 나왔는데 보통 정기적인 아무리 급박해도 철수를 하게 된다. 철수 명령이 내렸다. 그러면은 꼭 가져가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쇠소치예요. 왜냐하면 소치 없으면 발부 못해 먹잖아요. 그죠? 이 소치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어서 그 신라의 통일신라 시기에 백결선생이라는 그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 이제 이 가야금을 잘 탔다는 그분이 남긴 게 이제 방아타령인데 그 백결선생 집을 얘기할 때 그 집에는 다리가 부러진 솥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더라.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딴 걸 다 팔아먹어도 밥해 먹는 솥은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할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은 창이 아니라 사실은 소치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소치 남아 있었는데 이 120명 이상이 거주했던 아차산 사보루나 이런 데서는 소치 하나도 없어요. 창도 안 나왔어요. 화살촉은 그대로 막 나왔는데 솥과 창은 없어요.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그게 그만큼 귀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해서 이 서울대에서 이걸 복원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어디 한쪽으로 치워졌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온돌 생활의 그 구조적 특징이 나오는데 아궁이가 둘이고 여기 쇠소치고 쇠소 위에 실을 얹어서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당시에 음식이라는 게 여러분처럼 뭐 밥 공기에 담아 먹는 밥이 아니라 거의 그 음식을 할 때 시루에 찌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시루에 찐다는 건 뭐예요? 시루 위에 가루 같은 것을 놔가지고 증기를 쬐가지고 익힌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음식을 해 먹을 때는 쌀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쌀이 부족해서 온갖 것을 가루로 만들어 섞어서 쪄가지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죽을 끓여 먹거나. 그래서 솥과 시루는 완전히 짝이라서 솥이 없으면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솥을 그렇게 중요시했던 거고 참고로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이 당시에 그 밥을 할 때 주 재료는 요즘의 건강식으로 말하는 잡곡들이고 쌀은 특별할 때만 먹었어요. 우리가 그 쌀을 일반적으로 먹게 되는 시기는 1970년대 후반 이후고 그 이전에는 쌀밥이 드물었어요. 저도 뭐 성장할 때 반잡곡 밥을 주로 먹고 성장을 했는데 그 쌀만으로 밥을 할 때는 언제냐? 두 번 있어요. 명절 때하고 제사 때. 그러니까 제사 때는 잡곡밥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명절 때도 잡곡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순수한 쌀밥을 먹는 때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순수한 쌀밥은 일상적으로는 전혀 먹을 꿈도 못 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약밥이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약밥은 왜 약밥이라 그럴까? 그래서 답해봐요. 그랬더니까 거기 좋은 걸 많이 넣었어요. 잣도 넣고요, 밤도 넣고요, 뭐 이것저것 넣어서. 그래서 그게 약이 된다 해서 약밥이에요. 그리고 뭐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고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원래는 그게 약밥을 할 땐 잡곡을 전혀 안 쓰거든. 그 순수한 쌀만을 썼다는, 밥이 약이야 라고 할 때 밥이 약이야 라고 하는 그 밥은 북한말로는 이밥이에요. 이밥.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3대째 이밥의 고깃국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실행이 못 되고 있어요. 경제사정이 그 정도까지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 이밥이 쌀밥이에요. 쌀밥. 이건 아차산 사보로 유명한, 뭐 하여튼 이 고구려 보루를 열 몇 개 발굴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아차산 사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 120명 정도가 거주했고 주변에 이제 작은 보루들로 나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부죠. 본부인데 여기에 긴 건물이 병사들의 그 주로 거주하는 건물인데, 여기 보면 병사들이 거주하는 건물에는 요 온돌이 몇 군데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장교들이 거주하는 방인데 여기는 좁은 공간인데도 온돌이 두 줄씩이나, 여기도 고래가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와 귀족 지휘관들은 지낼 때도 차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온돌 하면은 뭐 전면 온돌을 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온돌은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전면 온돌은 일상적으로 쓰지를 못했어요. 제가 자라던 집에서도 안방은 온돌을 다 했고 웃방은 온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돌을 하지 않은 웃방에는 멍석을 깔아놨어요. 멍석을 아래에서 추위가 올라오지 않게 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땔감을 구할 수가 없어요. 땔감을.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왕명으로 계속 온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라 라는 왕명이 여러 차례 내려가요. 서민들이 추우니까 온돌을 자꾸 놓거든요. 온돌을 자꾸 놓으면 땔감을 구해야 돼. 특히 겨울에는. 산에 널린 게 땔감이 아니냐? 아니에요. 구규림이 많거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숲에 가서 몰래 이제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왜 숲을 관리하겠어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숲을 관리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보면 사냐가 다 헐벗었어요. 제가 자랄 때도 6, 70년대 한국의 사냐는 다 헐벗어 있었어요. 그래서 식목일에 그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북한의 경우는 다른 화석 연료를 거의 떼지를 못하니까 나무를 해다가 이제 겨울에 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몇십 년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깊은 산이 아니면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이렇게 다 베낸 자리에는 옥수수를 심어. 식량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냐가 헐벗게 되는데 이제 온도를 확산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백성들은 온도를 많이 쓰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를 뭐 상당히 빠른 시기에 남쪽으로 쭉 내려오지만 제주도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 고구려인들이 가는 곳에는 대개 제일 먼저 설치되는 것이 온돌이에요. 온돌인데 전면 온돌은 아니고 외줄이나 뭐 기역자 이 정도 되는 외고래, 그러니까 이 온돌에 줄을 하나 정도 놓는 게 일반적이고 두 개 놓으면 두고래, 쌍고래라고 하면 훨씬 살기가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럼 이런 데서 어떻게 지내는지 추워서 얕은 평상을 만들어요. 얕은 평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지내요. 그래서 요런 그 고구려의 보루나 산성들에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건물지에는
최소한 한 줄의 온돌은 놓여 있어요. 한 줄의 온돌은. 재미있는 게 우리는 그 온돌을 쓰는 습관과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상에 앉을 때도 신발을 벗어요. 고구려 쌍용청 벽화나 뭐 매산리 사신청 벽화나 이런 걸 봐도 다 이렇게 평상 위에 갔을 때는 아래 신발을 벗어놓고 있어. 근데 중국인은 신발을 안 벗거든요. 중국인 신발을 안 벗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한국인하고 일본인 정도만 벗어요. 그래서 이게 사는 방식과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 지도를 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보루들이 산줄기에 이렇게 약 500m마다 하나씩 척척척 놓여 있어요. 척척척 중년. 그러면 없는 대로 사람들이 다니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국경이라는 게 제가 지금 국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주는 건데, 국경이라는 게 갈 수 있는 길이 딱 정해져 있고 사람이 살면 어디나 갈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 길목만 막으면 통행을 막아요. 근데 제가 뭐 요즘엔 그런 책이 별로 안 나오는 같긴 한데, 예전에 보면 무슨 뭐 유목민족이 신라로 내려가서 흉노족이 신라로 내려가서 뭐 신라의 그 왕족이 됐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사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기원전 2500년에도 통관 절차라는 게 있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들어간 길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 중간에 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체크 포인트에서 딱 잡으면 통과를 못 해요.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다가 100% 죽어요. 100%. 길이 험하거나 맹수의 습격을 받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목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길목만. 그래서 그 길목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요렇게 건너간 요 길을 잡기 위해서 이쪽에 보루를 두는 거예요. 보루를 두고 체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한강 남쪽에도 상당히 그 보루들이 있었을 텐데, 지형이 약간 도다진 구릉지대나 이런 데는 이쪽이 이 강남 개발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로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우리가 전혀 잡아내지 못했던 거죠. 보루 지역을 보면 요렇게 성에선 치에 해당되는 거죠. 치에 해당되는 공간들이 나와 있어요. 요게 보초를 서는 자리예요. 보초를 서는 자리. 요런 자리가 보초를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서로 만나서 비는 공간이 없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마 지형이 매우 가파르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지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형이 덜 가파르기 때문에 이 치에 해당되는 그 망을 보는 그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지형 지물을 고려하면서 이런 게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발굴됐을 때의 상황이고, 뭐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구경한 적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발굴 같은 걸 하다 보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만들어서 할지도 모른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고학이나 미술사를 하게 되면 눈이 좋아져요. 어떻게 좋아지느냐? 땅의 색깔을 구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유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이 물을 뿌려보면 알아요. 물을 뿌려보면 흙의 색깔이 달라. 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흙의 색깔을 보면서 백묵으로 손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돌자갈들이 막 있고 이러면 이 돌자갈들 위에 있는 흙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고구려의 이제 주거와 관련된 것인데, 뭐 한강유역과
것만 따로 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한강유역에서 나온 건 보루하고 성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 정통적인 전형적인 사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고구려 전체의 것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여기 이제 고구려 그 평양성 을밀대 쪽인데 이 고구려의 그 성돌을 잘 보면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 복원한 거 보면 그 벽돌로 쌓은 것처럼 그렇게 나라마다 다 이 돌 쌓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돌을 다듬는 방법도 달라요. 고구려 성돌은 여기가 약간 돋아져 있어요. 가서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일자도 있는데 실제 일자가 아니에요. 요 가운데가 돋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옥수수알 모양이다 그러는데 약간 바깥이 돋아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쐐기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네모지게 쌓아가지 않아요. 어떤 복원돌을 보면 그렇게 막 틀리게 돼 있어요. 보지도 않고 한 거죠. 연구자들도 잘 몰라요. 문헌학 하는 사람들 특히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다른 걸 유추하는 습관들이 다 있어서 여기 요곳에 맞물리는 거는 당연히 요게 요런 형태면 맞물리는 건 네모질 수가 없잖아요. 쐐기꼴이에요. 쐐기꼴 요렇게 그 배틀의 북이라는 게 있어요. 배틀 북처럼 돼 있어 가지고 뭐 배틀에서 배 짜는 걸 여러분이 자세히 본 적이 없을 텐데 이 여기다 이제 북 형태의 이렇게 마름모를 다듬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돌들을 쐐기처럼 다 박아 놓아요. 박아 놓고 그 뒤에 이제 이 거친 돌들을 막 사로 섞어 가지고 사이사이에 자갈을 집어넣어서 채워버리는데 대개 바깥과 그 다음에는 요 삼각형 돌에 쐐기꼴 돌을 넣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고구려 성들은 자연적으로 무너진 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건 뭐냐? 마을 주민들이 흩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 1959년도에 이제 53년도에 휴전을 하니까 59년도에 동북지방이 좀 이제 이 전쟁의 상처에서 좀 뭐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때쯤에 하북, 하남, 산동성 사람들을 이 동북 삼성 지역으로 이민을 보내요. 가서 농사를 짓는 그 땅에서는 50년 동안 자유롭게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오냐면 고구려 산성이 있는 지역에 평지로 와가지고 이 산성의 돌을 뜯어다가 집을 지어요. 왜냐하면 돌들이 잘 다듬어져 있고 튼튼해서 이걸로 집을 지으면 집이 절대 무너지지 않거든. 그래서 고구려 성이 있는 곳에 낮은 지대에 가면 고구려 성을 헐어가지고 만든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암성 아래에 있는 등타편 백암성 아래에 있는 그 뭐 연주성 마을이라는 건데 그런 마을은 가면은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놨어. 보면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백암성을 성벽을 헐어가지고 갖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단단한 포탄을 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죠. 그런데 그런 성을 산 중턱에 이렇게 7km, 8km씩 둘레 16km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지어놔서 제가 한 10년 동안 동료들하고 한 200군데를 다녔는데 뭐 다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여기다 성을 짓는가. 가기도 힘들게. 근데 성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이렇게 일부러 무너뜨린 경우가 아니면. 이게 이제 백암성인데 여기 이렇게 무너진 이런 부분은 요 마을을 만든 데 쓴 거예요. 여기 태자하라는 강이 흐르고 이 마을이 요 성을 뜯어다가 만든 마을이에요. 성을. 근데 이 고구려는 이제 건축 실명제라는 걸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이 무너지면 쌓은 사람이 3년 동안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거를
신라에서 받아들여 400년부터 한 440년까지 신라가 고구려의 절대적인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려로부터 모든 게 들어와요. 심지어 성 쌓는 법까지. 그리고 실명제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남산 신성빈이 뭐 이래가 명할산 성빈이 해가지고 이 신라도 고구려식 건축 실명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나오는데 병술년, 병술이라 써 있죠. 병술년. 여기 보면 한성. 이제 한성이면 지금 여기 한성은 아니고 아마 저기 저 그 황해도 쪽에 뭐 재령이나 그 어디 같은데 한성, 하, 후부 이 부자는 요거 하나로 예. 그 한자 중에서는 부나 이렇게 변이나 이런 그 일부분 가지고 글자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건 이제 부자 대신 요거만 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제방만 쓴 거예요. 제방도 이렇게 한 번 더 꺾어야 되는데 한 번으로만 그냥 해가지고 착 썼어요. 돌에 새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를 열어 썼는데 한성, 하, 후부 그 다음에 소자, 소형 이제 대형, 소형 이건 이제 등급이잖아요. 소형인 문달, 문달이 이제 여기서부터 서북 지역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달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서 한 무리가 서북 지역의 일정한 구간을 쌓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성벽을 쌓을 때 구간을 정해가지고 책임지게 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써요. 사실은 고구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독교 성경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때 구간을 딱딱딱 정해줘.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한성 하우부의 소형 문달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구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간의 출발점하고 종결점에 돌들을 박아 넣는 거예요. 이런 돌들을 성돌이죠. 이것도 이제 옥수수알 모양의 성돌인데 거기다가 이제 쌓고는 이제 거기다 글씨를 새긴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달내가 책임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재령 쪽에서 이까지 평양까지 올라와 가지고 어떤 구간을 맡은 거예요. 이제 촌장급 정도가 되는 거죠. 소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책임을 지게 해서 성을 쌓으니까 잘 무너지지 않죠. 이런 게 토성 같은 경우는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이건 요동성인데 중국 측에서 복원한 거예요. 중국 측에서 복원한 거고 이건 요동 성청에 있는 그림을 근거로 해서 이게 내성이고 외성인데 그림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요동성은 그 요하 동쪽에 완전한 평지, 지금의 요양이라는 도시인데 평지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은 한때부터 있던 성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록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고구려 건축 중에서 이제 이 그 무덤에 해당되는 거 초기에 이런 그 적석총류들은 이 적석총부터 보여주는 이유가 나중에 이 토성으로 변화하지만 적석총의 틀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적석총 쌓을 때는 이 네모지잖아요, 그죠? 네모지면서 피라미드형으로 올라가요. 피라미드형으로 올라가서 위가 뾰족하지는 않고 위는 뾰족하지 않은데 대신 이 위에다가 기와 조각을 기와를 깨서 덮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향당이란 게 있었을 것이다 하는데 장군총 같은 것은 향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에 그 쇠를 박은 그 네모진 요 모서리에 쇠를 박은 흔적도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올라가 봤거든요. 옛날엔 올라가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못 올라가게 하죠. 봤는데 향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장군총 같은 경우는 좀 보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물을 만들지 않고 기와로 덮었던 흔적들이 확실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그 계단식 적석층이 아닌 경우에는 보면
그 이 위에서 뭔가를 상당히 태우고 그 위를 다시 기아로 덮은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뭐를 태웠을까? 시신을 태운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를 태우고 어떤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기와를 덮은 그런 흔적들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이지게 올라간 이 방식은 나중에 토분 흙으로 만드는 돌방 무덤, 봉토 석실 무덤으로 가도 그 방식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고골에 영향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게 그 밑이 네모지게 방대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그 축조법을 쓰는데, 영주에 가면 신라 벽화분이 2개 있잖아요. 그죠? 신라 벽화분이 2개인데 그게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고분도 제가 가서 자세히 보니까 방형이야, 방형. 그래서 각이 져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가면 다 원분을 만들거든요. 봉토가 다 둥글어요. 둥글게 올라가요. 그래서 보면 반원형으로 올라가죠. 그것도. 그래서 복원하면서 보니까 그 각이 진 것을 모르고 둥글게 복원을 했더라고, 봉토를. 그래서 이것도 연구자들이 정확히 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전달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방대형입니다. 방대형.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는 이런 방대형이 없어요. 중국은 봉토를 다 원분 형태로 올린다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방대형으로 올렸다고. 서로 다른 거야, 한국과 중국이. 근데 조선시대에 가면 다 중국식으로 다 바뀌어. 근데 그걸 모르고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의 현대의 삼국시대 고분을 복원할 때 조선시대 지식을 원용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게 상식으로 들어있어요? 무덤은 둥글다 라는 게 상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봐야 되는데 상식이 앞서는 거죠.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게, 상식은 다 다르다. 너의 상식과 나의 상식이 다르고, 마치 속도감, 일하는 속도, 능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다 성격과 관련이 있듯이 지성과 교양과 상식,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자신의 상식인 거지 타인의 상식은 아니다. 그걸 서로 맞춰가는 게 인간관계에서 계속 친밀해지는 방식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역사 공부에서도 보면 상식이 너무 달라서, 즉 상식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거죠. 관찰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정착이 돼서 실제 역사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뭐 이거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 머리 풀어헤치는 거 내가 어디 가면 한마디씩 꼭 하는데, 왕조차 머리를 풀어헤치고 풀어헤친 머리에 상투를 만들면 그런 머리가 가능하냐. 근데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홍콩의 B급 무협 영화를 본뜬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홍콩 누아르 나오기 전에 홍콩의 무협 영화들이 한참 한국에 영향을 줬는데, 70년대 후반 뭐 이때.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낭인들이 하는 머리, 즉 낭인이라는 거는 사무라이에서 직업을 상실해서 떠돌이가 됐을 때, 료닌이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료닌은 자기가 직업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풀었어요. 전근대사에서 머리를 푸는 건 2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일본처럼 직업이 없을 때, 또 하나는 죄인일 때. 그래서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신하들은 자기가 왕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증거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등에다가 도끼를 치고,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왕한테
그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 얘기하려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를 잘 못 돌봐드려서 이렇게 일찍 가셨다라는 뜻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3년상 치르고 나면 다시 상투를 틀죠. 그러니까 상투를 트는 건 정상인이란 증거예요. 근데 뭐 왕조차 머리를 풀어헤치고 여봐라 뭐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건데, 오늘날엔 그게 상식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보세요. 여기 각이 져 있잖아. 그죠? 각이 져 있어요. 각이, 난 각이 잘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각이 안 보이는지 이걸 둥글게 손을 막 만들어 놓더라고. 이건 이제 벽화거분이 만들어질 때는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는데, 흙을 덮을 때도 기본적으로 밑에 사각이 만들어지게 해서 각지게해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둥글게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둥글게 올려버리면 원형을 잃는 거예요. 원형을. 근데 이제 뭐 북한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이렇게 각지게 올렸던데, 그 남쪽에서는 저 영주 이런 데 가보니까 그냥 둥글게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자문을 안 해줬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